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엑스 경제훈풍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7월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일에 FOMC 회의 결과와 5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영향이 기대되는데요.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 최진호 박사님 모시고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참 미국 금리 예측을 할 수가 없네요. 진짜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미국 고용 지표를 보면 미국의 경기 상황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죠? 전망치가 한 8만 명 정도였는데 비농업 5월 신규 일자리 수가 지난달보다 27만 2천 개 늘어났어요. 고용 지표로 본 미국의 경기 상황 종합적으로 좀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좀 우리가 긴 흐름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고용 지표가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괜찮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많이 놀랐잖아요.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놀랐는데, 저는 이거를 그 앞 좀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은 고용 시장이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다시 이제 코로나 이전에 효율적인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도 평가할 만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베버리지 커브라는 차트를 제가 잠깐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 파란색의 분포가 이제 세로 축은 구인율이고요. 요 그 가로축은 실업률입니다. 구인율과 실업률이 모두 다 낮을 때, 즉 이제 코로나 이전 상황인 거죠. 이 파란색의 점들을 보시게 되면 원점에 많이 가깝게 붙어 있죠.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잘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고 있다,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결국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비용, 임금 상승률이 높게 유지되지 않는 국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이 초록색 점들의 분포를 보시게 되면 원점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코로나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뭡니까? 우리가 임금 상승률이 미국에서 굉장히 높았었죠. 그렇죠. 원점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변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22년 3월부터 최근에 24년 이제 5월까지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실업률의 변동 크게 없는 상태에서 구인율이 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즉 노동의 그 수요 압력이 많이 좀 낮아졌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최근의 데이터는 기존의 파란색 점들의 분포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 미국 고용시장의 비효율성이 지금 많이 다시 효율화되는 과정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이번 달 나온 고용지표는 분명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요인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이런 고용시장에서 파생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이 또 있군요. 자, 그래도 이제 문제는 미국 금리 변동의 피벗을 기대하는 심리가 얼마나 좀 타격을 입을지, 이게 심리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7월에는 그래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금융기관들이 이 예측 시점을 9월로 이제 뒤로 미루고 있어요. 이게 뭐 이제까지 쭉 봤던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건데 이런 상황들이 좀 계속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이제 관건인데요.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올 초에 뭐 3월 인하설도 막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3월이 6월로 밀리고 이제 7월, 앞으로 남아있다면 이제 9월, 11월 이렇게 남아있는 건데 지금 사실 이렇게 데이터 나오는 걸 봐서는 앞에 베버리지 커브에서도 보셨지만은 그 점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효율화되는 그 과정까지 그 약 물리적 시간이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긴 한데 앞으로 노동시장에 가야 할 미국 고용시장에 계속해서 보여줘야 할 지표가 한두 달 내 지표 갖고는 더 힘들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뭐 7월 금리 인하도 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9월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개인적으로는 9월보다는 오히려 11월 정도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연내 1회 정도로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9월보다 더 늦은 11월로 보시는 상황인데. 이 CME 패드워치가 이제 뭐 이 앞으로 미래 가능성 금리 이제 조사를 하고 이렇게 이런 컨센서스를 발표하는데 연준이 이번 주 6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상단 5.5%로 유지할 가능성이 99.4%, 뭐 거의 뭐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연준이 지난해 7월부터 거의 1년이에요. 이제 1년 동안 이제 금리를 동결해 왔는데 6월 FOMC 박사님 보시기에도 이 금리 동결이 계속 뭐 확실시 된 걸로 보세요? 금리 동결은 뭐 거의 확실시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좀 봐야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번 달에는 이제 점도표가 이제 발표가 되는 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점도표 상향 조정도 굉장히 또 유력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3월달 점도표 자체 분포 자체가 굉장히 위쪽으로 쏠려 있었고 아슬아슬하게 3회 인하가 유지가 됐었는데
분명히 이번에는 그것을 이제 되갚는 이제 그런 작업이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항상 이제 중앙은행의 스탠스에 비해서 시장이 앞서 나가는 걸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 시장 혼란을 조금 막기 위해서 점도표를 상향 조정하고 그렇게 되면 시장의 혼란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스탠스는 워딩이 조금 부드럽게 나가는 시장을 이제 달래는 그러니까 적어도 아무리 너희가 걱정을 해도 시장이 걱정해도 다시 인상으로 가진 않을 거다라든지 예, 그런 립서비스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한 매파적인 발언은 좀 피하겠네요, 의도적으로. 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관심은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근데 뭐 점도표가 간단히 말하면 이제 패드 12이사들이 이제 금리 이 방향에 대한 예상을 이제 하는 걸 이제 점으로 찍어서 이제 표시를 하는 건데 지난 3월에는 연방기금리 FF 금리 중간값이 상단이 4.75%였어요. 네.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연내의 기준금리가 최소한 1.25%. 네. 그러니까 0.75%죠. 네. 예, 0.25bp, 25bp씩 3번 정도는 내릴 거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점도표도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달 아니죠. 3월달 FOMC 때 그 점도표 분포를 보시면 예. 한 명의 위원만 만약에 위로 투표를 했었더라면 예. 분명히 2회로 바뀌었을 겁니다. 아. 그 한 표 차이로 그게 300의 유지가 됐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3월 FOMC 이후에 뭐 4월, 5월 지표들 보시게 되면은 그렇다 할 만큼 크게 뭐 깨진 지표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3회 인하에 대한 뷰를 되갚는 그런 작업은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과연 그러면 연내 1회 또는 2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공격적으로 연내 그냥 동결로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현재 뭐 시장 금리를 보시게 되면은 1회 인하, 2회 인하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2회 인하로 만약에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 이미 시장이 다 예상을 하고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1회 인하라든지 또는 이제 가장 워스트의 경우에는 그냥 연내 동결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좀 시장 충격이 좀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국내 상황하고 국내 금리하고 미국 금리하고 완전히 연동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예. 괴리차가 좀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국내 채권 시장에서는 네. 올해 예. 채권 시장 큰 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도 있었어요. 사실 네, 맞습니다. 금리 인하가 쭉쭉 되면서 네. 채권 값이 쫙쫙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중반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FOMC 결과가 공개되기 직전에는 미국의 물가 동향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5월 CPI 지수가 발표되는데 뭐 시장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가 예측치가 전년 동기 대비 3.4%로 상승해서 뭐 전월이 3.3%였죠. 예.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근원 물가도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물가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건? 뭐 시장 컨센서스에서 크게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최근에 이제 렌트 지수, 이제 가장 미국의 대표적인 렌트 지수인 뭐 진로우 렌트 지수 같은 것을 보시게 되면은 네. 아직도 전년 동기 대비 3.6, 3.7에서 굉장히 강한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오히려 소수점 한 뒤에 세 자리까지 보시게 되면 슬근슬근 올라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미국 CPI 바스켓에서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컨센에 부합만 해준다면 저는 다행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만약에 그러니까 전월비를 기준으로 만약에 지난달처럼 0.3%를 찍는다라고 한다면 YOY로 그러니까 전년 동월비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소폭 올라가는 3.6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예, 그런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근데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5월 이제 물리적인 시차를 고려를 하게 되면은 5월 CPI 자체가 6월 FOMC 결과에다 영향을 바로 직접적으로 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런 FOMC 결과와 그리고 CPI라는 숫자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했을 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굉장히 부담이 큰 거는 사실이겠죠. 그렇죠. 물가가 좋다는 거는 그만큼 뭐 미국의 경기가 그만큼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미국이 경제가 탄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게 되면 이제 앞으로 문제들이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예. 현상들이 가장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원래 과거의 패턴대로만 이제 좀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 고금리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 고금리를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경제 주체들이 파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가계가 파산하면 그나마 하우스홀드가 파산할 경우는 그것이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번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대부분의 우리가 역사적인 금융위기는 항상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그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비슷한 현상이 작년에만 나타나게 했었죠. 실리콘밸리 뱅크 그렇죠. 은행이 예. 나타나면서 과연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었는데
그 뒤로 1년 동안 이제 뉴스를 뭐 저보다 더 많이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별로 뭐 예, 점점 크레딧 크런치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가 예.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뭐 단기적인 그런 시장 심리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요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물가 그리고 지금의 이 고금리를 억셉트할 수 있는 그로스가 충분히 이제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은 이제 단기적인 충격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식과 채권 쪽으로 나눠서 좀 보게 되면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연내 동결로 간다라는 쪽으로 점도표가 공격적으로 변한다라고 한다면 금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채권 시장은 충격에 불가피할 수밖에 그렇죠. 없겠고요. 예. 주식 시장도 일단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의 이제 주식 시장은 어쨌든 일부 섹터, 일부 기업의 약간 그 기업이익 전망치가 잘 나오는 것이 좀 편중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몇몇 이제 종목들이 끌고 가는 장사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주식도 갑자기 조정을 받거나 크게 깨지면서 예전처럼 뭐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하면서 시장이 패닉장으로 가는 그런 그림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단기적인 충격 그리고 주식시장도 단기적인 충격 후 다시 반등을 가는 그런 그림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이제 옛날 표현으로 보면 이게 시장이 예측 가능한 대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피벗이 확 변해서 금리가 확 떨어진다든가 이런 예상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늘어지면 늘어졌지 확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상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제 환율이에요 사실은. 환율이 이 환율 때문에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달러원 환율이 어제만 해도 16원 장중에 급등해서 1380원까지 오르게 됐고 지난 밤에 보니까 NDF가 1373원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미국 금리가 계속 이렇게 하락하지 않고 유지가 돼준다면 이게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죠? 맞습니다. 지금 올해 뭐 달러 지수가 한 3% 좀 넘게 상승을 했는데 그렇죠. 원달러 환율은 그보다 훨씬 높은 한 6% 이상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강달러에 대한 그런 심리가 이제 특히나 한국이 뭐 경제 규모로는 선진국이지만 아직도 그래도 원화라는 것이 이머징 커런시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심리가 좀 취약하다라는 것을 반증을 해주는 것이고요. 앞으로 또 ECB에서는 금리를 먼저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통화 각국의 이제 선진국 통화 정책들이 각자 도생으로 이제 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런 구도 속에서 미국의 이제 예외주의, 미국 경제만 혼자 괜찮다라는 이런 예외주의가 강화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강달러를 조금 밀어올리는 강달러 현상을 심화시키는 압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그렇다고 뭐 이제 1,400원, 1,500원 간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뭐 1,300원 후반대, 중후반대 레벨이 굉장히 장기화되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죠. 좀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히 좀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캐나다 중앙은행하고 이 유럽 중앙은행 이 금리를 느닷없이 인하하는 게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글로벌 국가들의 주요 국가들의 통화 정책은 그냥 각자 도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도저히 못 참겠고 미국이 연동 눈치 보지 말고 이제 그냥 각자 가자. 22년 이제 3월부터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상할 때 그때는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다 같이 올라가는 국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만큼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미국 방향성을 따라서 다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글로벌리 다 금리가 이제 물가가 내려오고 있거나 약간 정체가 되고 있거나 어쨌든 방향성 자체가 피크아웃 해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성장률이 더 안 좋은 국가들은 예상 성장률이 안 좋은 국가들은 그만큼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20이라든지 캐나다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들어서 뭐 연율로 한 브로드하게 3개월씩 연율을 롤링해서 물가를 보게 되면은 목표 수준에 거의 이제 부합하는 수준에 내렸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부담이 없기 때문에 캐나다도 부담 없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었고 22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 초반대 이제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 상황을 좀 탈피하고자 하는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일본 얘기 좀 아까 드렸는데 일본도 기준금리 이게 일본 금리 상황 좀 달라요. 맞습니다. 언제 좀 올릴까 이걸 걱정하고 있고 환율 때문에라도 이걸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엔화약세에 대해서 일본이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FOMC와 연관해서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대부분의 목소리는 이제 BOJ가 금리 인상을 할 거다. 통화정책 정상화 이런 것 때문에 BOJ 인상을 할 거다라는 건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BOJ가 정말 금리 인상을 할까라는 쪽에 조금 방점이 찍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 말씀드렸지만 각국의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글로벌 공조도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각자 국가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1.9%였는데 올해 0.9% 예상치가 0.9%다. 거의 이제 반토막 나는 수준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4월달 미국의 미국이 아니고 일본이죠. 네. 일본의 이제 핵심 소비자 물가 코어 CPI가 2%를 찍었습니다. 네.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굳이 이런 상황에서 네.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될까? 라는 것에 저는 의구심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중앙은행이 항상 어느 나라 국가의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장이 쏠리는 거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중앙은행 시장의 플레이어로 비춰지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원론적인 입장에서 그냥 통화정책 정상화 입장에서 지금까지 너무 낮았던 금리를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관찰만. 예, 이렇게 해석하면 매파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면 비둘기적이 될 수도 있고 예. 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이제 중립적인 스탠스를 좀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도 환율이 관건이에요. 맞습니다. 환율을 고민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예.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할 방법이 사실은 이 통화 정책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 자체의 레벨의 문제라기보다는 환율로 인해서 일본도 이제 고환율이 만약 계속된다면 그것이 이제 수입 물가를 올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다시 올려서 2% 위로 막 밀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그림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BOJ 통화정책회의를 금융안정회의를 보시게 되면 항상 나오는 이제 멘트가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치상으로는 뭐 그렇게 물가가 그렇죠. 또 튀는 건 아니죠. 환율이 그렇게 크게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물가가 굉장히 안정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상황에서 앞서서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라는 시그널을 공식적으로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이 지난 올해도 그랬고 이 계속 3.5%가 유지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우리는 약간 연동성이 미국하고는 좀 떨어져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한국은 약간 이제 앞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지금 각자 도생의 통화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각자 도생의 국면에서도 한국은 약간 미국 방향성하고 좀 붙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보다 연준보다 앞서서 금리 인하한 국가들을 보시게 되면은 뭐 일본이라든지 캐나다 또 유럽에 있는 이런 국가들 20이 대부분 대외 경기 충격에 있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가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도 높고 대외 경기 충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런 것을 고려를 한다면 통화정책회의 기자회견 할 때 항상 뭐 총재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연준의 이제 피벗이 반드시 해야지만 우리가 하는 그런 기계적인 요건은 아닌데 그래도 여건이 형성되어야만 우리가 한번 인하를 고려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워딩을 자꾸 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 참 공감을 많이 했던 게 뭐냐 하면 선제적으로 인하를 하기에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고요. 한국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을 해야지만 반드시 한다라는 이런 기계적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연준이 스탠스를 취해줘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글로벌 금리라든지 원달러 환율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런 것들의 영향을 확인을 하고 나서 금리를 인하하는 이제 이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좀 연장해서 보면 올해도 우리는 좀 크게 만약에 가능성은 9월이 아니고 11월까지 밀린다라고 그러니까. 한다면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원달러 환율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연관이 돼 있어서 참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원풍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 최진호 박사님과 미국 금리와 그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